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눅스 마스터 6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희 과제 제출 기한이 지금 지났죠. 제출 기한이 지나서 제가 이제 과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 2, 3주 과제 중에서 교재 문제 풀기 부분이 있었어요. 틀린 항목을 설명하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도대로 잘 풀어주셨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자신이 풀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문제의 보기 항목이 4개씩 있잖아요. 그 중에서 틀린 항목은 이러고 문제가 나오면 틀린 항목이 4개 중에 하나 있겠죠. 맞는 항목은 이렇게 했으면 나머지 3개가 다 틀린 항목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1개 또는 3개의 틀린 항목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설명하든지 아니면 맞는 말로 수정을 해달라 이러는 얘기였어요. 이거를 오해해서 전부 다 본인이 틀린 문제를 풀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감점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주의 스크린 캡처를 요구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버추얼 박스를 지금 저하고 쪽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도 끝내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추가로 기존의 과제 닫힌 것은 그대로 닫아놨고요. 추가로 제가 과제 제목을 추가 과제다 이렇게 해서 올릴 테니까 거기다가 기한 내에 올려주시면 자 열어보겠습니다. 일괄로 추가 과제를 등록해 놓을 테니 거기다가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득점하신 거의 70%를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원래 기한 안에 성실하게 다 제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제출받는 것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0% 반영은 안 되고 70%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다 같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하실 때 1, 2, 3주 과제를 다시 제출하시는 분들은 해당 주간의 내용 전치가 아니라 전체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받았던 점수가 4점 만점에 본인이 원래 받았던 점수가 2점이다 라고 하면 제가 다시 채점을 해서 그 학생이 4점이 나온 경우 새로 획득한 2점에 대해서는 70%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당 주간에 전체 내용이 7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제출해서 추가로 득점하신 부분에 대해서 70%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재제출하시는 분은 스크린샷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방법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로 쉘 프로그래밍과 프로세스 관리하는 부분까지 마쳤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장 네트워크의 이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네트워크죠. 그럼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어떻게 생겼는지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먼저 대뜸 OSI 7 레이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OSI라는 건 프로토콜의 디자인에 관련된 계층인데 프로토콜이 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다른 말로 규격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규격을 정하지 않는다면
한쪽에서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영어라고 생각하고 알아듣는다. 이러면은 서로 통신이 안 되겠죠. 양쪽에 서로 통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규격을 정해서 그 정해진 규격에 따라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할 때 이거를 하나의 언어식으로 양쪽을 나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층을 스택 그림과 비슷하죠. 계층을 나눠서 이 계층이 지금 세븐 레이어라는 것이 이게 7단이 되는 겁니다. 7단이 되고 이 양쪽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 간에 인터넷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통신은 각 계층의 의미 이제 나옵니다. 각 계층의 의미는 서로 독립적이다. 하위 계층의 기능만 사용한다. 그러면서 상위 계층에게는 기능을 제공한다. 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7단 중에 한 세 번째 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도 역시 세 번째 단이 있겠죠. 그러면 양쪽이 서로 통신을 할 때 이쪽에 세 번째 단이 통신을 한다면 상대편의 세 번째 단하고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에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자신이 통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것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위 계층에게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했죠. 여기에 세 번째 단이 있는데 이 위에 네 번째 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다시 세 번째 단 포함해서 자기의 밑에 단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상위 단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학기 자료구조에서 자료구조의 두 번째 시간에 보면 비트를 배우고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하고 바이트만 있는 세계에서 또 인테저라는 프리디파인드 타입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구조체체 타입이 나타난다. 이런 식의 계층 얘기를 했었죠. 이 계층하고 아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위 단으로 갈수록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 비트 단위로 하는 작업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단위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또 위에 올라가면 단위만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복잡한 프로토콜이 추가되어서 계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 계층에 대해서는 요 다음 페이지에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 외워야 될 글자, 단어 OSI 7 레이어라는 말 알아두시고요. 이 규격을 만든 표준화 기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OSI를 뒤집어서 쓴 ISO라는 기구에서 만들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프로토콜 7 레이어 계층의 얘기고 이것은 이 규격을 만든 국제 기구의 이니셜입니다. 두 가지 알아두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7 레이어를 맨 밑에 가장 아래 계층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설명은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표까지를 슬라이드로도 제가 한 3페이지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3개를 같이 아울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트에 대한 것을 다루는 가장 하위 계층이라는 것이 1계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쓰기로는 이렇게 거꾸로 쌓여 있죠. 제가 잠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모양으로 더 많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장 하위 계층, 1계층인 물리 계층, 그 위에 데이터 링크 계층 2계층 쭉 해서 7계층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예, 그런데 소개는 제일 밑에 있는 계층부터 소개를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1계층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하위인 1계층, 물리 계층에서는 비트 전송에 주력합니다. 이거는 정기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내가 1이라고 전송을 하면 상대 쪽에서도 똑같이 1이라는 걸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데에 치중하는 계층이에요. 그리고 이 계층에 해당되는 각 계층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잘 외워두셔야 하는데 장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1계층에 해당되는 장비는 허브나 리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장비는 별로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1계층에 일을 하는 장비로 알아두세요.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맥 어드레스를 인식하면서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합니다. 그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오류 제어니 흐름 제어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물리 계층의 기능을 완전히 믿고 하는 겁니다. 내가 1이라고 말하면 상대는 당연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걸 깔고 그거에 기대어서 오류 검출 또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맥 어드레스를 인식하는 계층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 계층의 장비로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계층을 보겠습니다. 이 계층의 특징은 IP를 인식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맥 어드레스만 인식할 때는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IP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원격에 있는 컴퓨터로까지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전송할 때는 너무 긴 것을 한꺼번에 보내면 오류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패킷이라는 단위로 잘라서 거기에 IP 헤더를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경로 선택을 지원한다. 즉 경로를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계층이.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로 라우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송 계층을 봅시다. 전송 계층에서는 여기서는 IP를 가지고 상대방 컴퓨터에까지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죠. 그럼 컴퓨터 내부로 들어가서 어느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전달해야 될 대상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IP 이외에 포트라는 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에서는 포트 번호까지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전송 계층에서는 이 전송 계층 자체가 IP를 인식해서 경로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송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까지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자신이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올바른 IP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포트 번호를 가지고 올바른 앱하고 연결을 해서 그 상대방 어플리케이션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가 아니고 포트 번호를 인식하는 계층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5계층은 세션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션을 열고 유지하는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SSL, TLS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요. 148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끼리의 세션을 열고 유지시켜주는 툴들입니다. 프로토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션 계층에 일을 하고 있다. 다음 표현 계층에서는 문자의 인코딩이나 암호 해독 같은 것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용 계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웹페이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내가 보내려는 게 어떤 파일을 통째로 보내는 것이라든가 FTP, HTTP 이런 그런 우리가 그냥
사용자가 직접 접하는 계층이 바로 응용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요 괄호 안에 써 있는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쭉 봅시다. 물리 계층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단위예요. 비트 단위로 다루고 있죠. 데이터 링크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격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 단위로 보낸다고 해요. 전송 계층에서는 세그먼트 단위로. 근데 세션 표현 응용에서는 다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되어 있죠. 비트,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는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각 계층에서 이러한 단위로 데이터를 다룬다, 전송한다 라는 것이고요. 세션 이후로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러한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는 뜻의 그런 범용적인 의미의 데이터 전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7계층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 부분을 볼게요. 이하는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이 1, 2, 3, 4단계는 프로그래머가 이 부분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스템 콜 단계라는 것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해주는 대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신 프로그래밍 한다, 소켓 프로그래밍 배운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소켓이 바로 이 아래 단계 1부터 4단계까지를 다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IP 알려주고 맥은 안 알려주죠. IP 알려주고 포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전달할 데이터를 꾸며서 주죠. 그러면 소켓 프로그래밍의 어떤 함수들을 쭉 일련의 함수들을 부르면 상대방 컴퓨터에 이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그램한테로 내가 보낸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예,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요. 내가 만든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응용 계층에 해당되는 데이터이겠죠. HTTP 페이지일 수도 있고 FTP라면 파일 내용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보내려는 내용은 이거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표현 계층 등에서 만약에 암호화된다 라고 하면 이게 내용이 약간 변할 수도 있겠죠. 암호화 규칙에 따라서 내용을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통신할 수 있는 선로가 가설이 되고 세션이 열려요. 그런 다음에 전송 계층에 가서 TCP 프로토콜이 들어오면서 TCP 헤더 부분이 붙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이 길 경우에는 잘라져서 패킷 단위로 잘라져서 붙지만 지금 그냥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나로 전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쪽에 TCP 헤더, 뒤쪽에 TCP 테일, 후터 뭐라고 부르든지 앞뒤로 TCP에 해당되는 것이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위 계층, 네트워크 계층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거 전체를 자기가 전달해야 될 데이터로 보고 TCP 헤더까지 합해서 자신이 전달할 대상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다시 IP 헤더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네트워크 계층에서 책임져야 될 데이터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전달하는 데이터의 단위는 프레임 단위죠. 그러면 프레임 단위로 또 이것을 잘라서 선로가 이제 있겠죠. 가설된 선로가 있을 겁니다. 그 물리 계층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저기서 보낸 그대로 IP 헤더, TCP 헤더, 부터 그 다음에 이 안에 암호화된 내용 이렇게 된 채로 받겠죠. 받으면 이것을 상대방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헤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위 계층으로 올리면 거기에서 TCP 헤더 제거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상위 계층으로 올리면 표현 계층에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암호화를 풀어서 원래 보냈던 대로 복호화된 상태로 원래 내용으로 만들어서 응용 계층, 응용 프로그램한테로 되돌려주게 되죠. 그러면 이 응용 프로그램, 이쪽에 A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이쪽에 똑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받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내고 이쪽에서는 여기서 보낸 내용 그대로를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얘가 같은 내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 세븐 레이어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각 계층에서 사용하는 지금 여기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맥 기준으로 행동한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기준으로 행동한다. 이 뜻이 무엇이다? 경로를 찾아가서 원격까지도 전달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포트를 적용한다. 이것은 하나의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있는 걸 뜻한다. 이런 것들을 아시고 요 전 페이지에 나왔던 각 계층에 해당하는 기기들 이름 있죠. 3계층은 라우터 뭐 이런 거 그 기기들 이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SI 7 레이어의 각 레이어별로 해당되는 앞에서는 장치들을 1, 2, 3단계에 해당되는 장치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프로토콜들을 보겠습니다. 최하위 물리 계층에는 RS23이라는 규격이 있어요. 프로토콜.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맥 어드레스를 인식하는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주소를 인식하는 IP, 또 ICMP, 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ARP, 기타 등등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까지는 외워두세요. 알아두세요. 다음 전송 계층에는 전송 계층에서 TCP, UDP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둘은 아시다시피 상대방의 IP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통신을 하는 프로토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까지 인식할 수 있는 전송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션을 관리할 수 있는 세션 계층에는 SSL, TLS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표현 계층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이어서 외우라고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응용 계층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프로토콜들이 다수 포진해 있죠. HTTP, SSH, 파일 전달하는 FTP,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SSH로 대체된 텔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프로토콜들에 대해서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븐 레이어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랜 구성 장비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랜이라는 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어서 지역적인 구성 장비예요. 즉 원격에 있는 장비들끼리 연결하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랜이라는 것은 하나의 게이트웨이 안쪽에 있는 장비들끼리 연결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먼저 네트워크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네트워크 카드 그림을 잠깐 보십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네트워크 카드죠. 다시 돌아갈게요. 예.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다 같은 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더넷 카드도 같은 말. 이것은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맥 어드레스는 몇 계층에 적용되죠? 2계층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죠. 1계층은 0101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더넷 카드는 1, 2계층을 아우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를 결정해 주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케이블 종류를 대분류해서 두 가지로 적어놨어요. BNC 테이블은 동축 테이블로서 이것은 매우 안정적이지만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로 연결을 할 때는 지금 여기 T 커넥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양끝 종단 장치가 있다. 이것은 양 끝에 이게 종단 장치입니다. 이렇게 종단 장치가 있고 T 커넥터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장비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T 모양 커넥터로 끌어내서 이렇게 장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연결을 해 놓으면 단점은 이 중간에 하나의 장비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이 안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 데이터가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UTP라는 케이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UTP라는 케이블은 잡음에도 약하고 전송거리도 100m 밖에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UTP를 이용한 연결 방법은 위에 BNC 연결 방법하고는 달라요. 중간에 허브를 두고 각 장비들이 여기에 UTP 케이블을 이용해서 장비 첫 번째 장비, 두 번째 장비, 세 번째 장비 이렇게 각각 자신의 선을 여기에서 빼다가 연결하는 식으로 연결을 해 놓죠. 그러면 하나의 장비에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UTP 장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이 이름대로 안에는 꼬여있는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이 8개의 회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연결 단자는 요거라고 부르고요. 이름이 RJ45라는 이름의 단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본 모양의 단자예요. 잠깐만 가서 그림을 보고 올게요. 이 모양을 많이 보셨죠? 이것이 RJ45입니다. 다시 되돌아갈게요. 예. 다음으로 광섬유가 있습니다. 광섬유는 아시는 것처럼 대역폭도 넓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오류 발생도 적습니다. 하지만 비싸고 설치 시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비를 눈으로 한번 구분해보고 이 UTP 케이블 내부의 이 가느다란 선 8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랜 카드, 이더넷 카드 이렇게 생겼고요. UTP 케이블이죠. 그리고 케이블 끝에는 RJ45 연결 단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UTP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대역폭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속도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 케이블 이 안에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이 나오고 있죠. 이 안에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선이 8가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딱 끊어서 피복을 살짝 벗겨보면 그 8가닥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8가닥의 색깔이 넘어가 봅시다. 예, 색깔이 이렇게 총천연색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색깔이 쭉 보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이쪽을 볼게요. 1번을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흰색하고 주황색하고 섞여 있어서 흰주 이렇게 부릅니다. 주, 흰녹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러면 여기 8가닥이 있다라고 했는데 8가닥을 다 쓰지 않고 이 중에 4가닥을 사용합니다. 1, 2, 3, 6번을 사용해요. 즉 이름으로 하면 흰주, 주, 흰녹, 녹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4개의 선만 사용한다 라고까지 알고 먼저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쪽에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 컴퓨터가 있어서 둘이 서로
둘이 서로 통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이 어떻게 나뉘어 있냐 하면 TX선과 RX선이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TX는 내가 보내는 선, RX는 내가 받는 선이에요. 그럼 이 둘이서 서로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의 TX선은 상대편의 RX로 들어가야지 통신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꼬아야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PC, 이쪽에 PC1, 정확히는 랜카드겠죠. PC1의 랜카드, 이쪽은 PC2의 랜카드가 있고 RJ45 단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단자 안에 있는 TX선과 RX선이 서로 꼬여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TX, RX 짝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있는 흰주 주하고 이 두 개가 하나가 짝이고 그 다음에 흰녹 녹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랑 이 두 개를 서로 맞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흰주 주 대신에 흰녹 녹을 놨죠. 그 다음에 흰녹 녹이 있던 3번 6번 자리에는 흰주 주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거를 말로 설명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끝은 이 모양을 T568B 형태라고 하고 이 모양을 T568A 형태라고 해요. 그러면 선이 UTP 선 하나가 이렇게 갔는데 이쪽 끝에는 T568B를 B 형태로 붙이고 반대편 끝에는 T568A 형태로 붙여야 두 개의 기기가 서로 원활하게 통신을 하겠죠.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두 기기를 직접 연결할 때는 한쪽은 이 형태, 한쪽은 이 형태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허브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허브를 이용해요. 그러면 허브 안에서는 TX로 들어온 선을 RX로 자기가 알아서 바꿔줍니다. RX로 들어온 선은 TX로 나가게 자기가 알아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PC1이 허브에다가 자신을 연결할 때는 TX는 TX로 RX는 RX로 얌전하게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PC2가 받아갈 때도 TX는 TX로 RX는 RX로 받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허브에다가 연결하는 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꼬이지 않게 한쪽이 이 형태라면 반대쪽도 이 형태, 똑같이 한쪽이 이 형태라면 반대쪽도 이 형태,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PC 간 직접 연결일 때는 한쪽은 이거, 한쪽은 이거 이렇게 서로 다르게 써야 된다. 그리고 허브를 이용해서 구성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이걸로 되어 있는 거, 허브에 연결하는 케이블을 스트레이트 케이블 안에서 꼬여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직접 연결하는 케이블을 크로스오버 케이블 이렇게 부른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 4개의 선이 1, 2, 3, 6번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1, 2번하고 3, 6번을 서로 뒤바꾸는 것이 트위스트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선들의 색깔, 그리고 T568BA라는 용어, 그리고 허브에 연결할 때는 크로스 안 시킨다, 직접 연결할 때는 크로스 시켜야 된다 라는 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